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가 1,500명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작년 3월 통계 집계 이래 최다를 기록했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감염도 급증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화요일입니다. 아직 주 초반이라서 주 초반인데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재욱 교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해주시는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속해서 49일간 그 신규 확진자 숫자가 네 자리 숫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신규 확진자 숫자는 당분간 정체 혹은 완만한 감소 혹은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보다 사실 조금 더 우려되는 것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작년 3월 이후 지금 420명 최다치를 기록했는데 위중증 환자는 보통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3주 후부터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 좀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중증 환자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사망자 숫자도 지금 7월 달에 77분이 사망하셨는데 지금 8월 달 아직 일주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33명,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신규 확진자도 지금 7월 달 숫자만큼 신규 확진자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위중증이나 사망자 숫자가 증가될 것에 대한 우려와 전반적인 검토,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숫자가 요즘 많이 늘어나서 우려된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내 체류 외국인의 감염 비율도 좀 걱정입니다. 13.6%까지 높아졌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확진자의 3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일 정도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당연히 필요해 보이죠. 지금 현재 국내 전체 신규 확진자의 외국인 비율이 13.6%나 되잖아요. 적지 않은 숫자로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는 일부 이제 세종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3명 중 1명이 외국인이에요. 그 정도로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가 더 철저히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야 모든 시스템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사실 용이한 부분이 있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어떤 비자의 종류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방역 당국은 전체 이제 외국인 밀집 지역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노동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직업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함께서 하는 지역들이 있고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는 선제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릉에서 아까 저희가 단신으로 잠깐 전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강원도 강릉의 한 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을 주민 40명에게 잘못 접종해서요. 지금 건강상으로는 큰 이상이 다행히 없으시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괜찮을까요? 네, 다행히 지금까지는 이제 건강에 특별히 이상은 없는 것으로 다행인데요. 사실 이 아스트라제네카 플러스 모더나, 또 아스트라제네카 플러스 화이자 이렇게 교차 접종해서 다양한 그 임상의 실험이 외국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모더나를 교차 접종한 경우에서도 특별히 이상 반응이나 크게 중대한 부작용 합병증은 보고된 바가 없어서 큰 이상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동안 왜 모더나를 교차 접종을 허용하지 않았냐 이 부분은 이제 효과성의 측면하고 모더나 백신을 갖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 좀 차이가 있어서 일반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모르니까 의료기관과 상의해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을 좀 의료진과 상의해서 관찰한다면 걱정은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좀 다행인 소식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발언을 좀 짚고 갈 텐데요. 9월까지는 유행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꺾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 유행이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는 조금 동의를 할 수 있는데 완만하게 꺾인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전반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 자연스럽게 감염 예방 효과도 나타나고 또 이게 정점을 지나서 꺾을 수 있는 그런 동력이 생깁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염을 통제하거나 감염 확산을 제어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거리두기만은 이제 실효성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의 거리두기가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정도로 이제 정점에 왔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지난 한 달간 이런 거리두기를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체 상태를 묶어놓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던 부분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9월 이제 중순 이후로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 자연스럽게 꺾일 것이다. 다만 급속하게 되지는 없고 한 달 정도는 앞으로도 정체 내지는 완만한 감소세로 되지 않겠냐가 전반적인 전문가분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예. 네, 또 정 청장이 국내에서도 부스터샷을 계획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백신 공급이죠. 백신이 얼마나 원활하게 공급되느냐 가장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 들어온 걸 보면 지금 계획대로라면 부스터샷이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백신 회사들이요 저희한테 공급하면서 2주 전에 알려줘요. 몇 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계획은 돼 있더라도 실제 들어오는 것을 알려주는 건 정확한 숫자는 2주 전에 알려주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변수는 있을 수 있다. 이건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지금 정경 청장이 얘기한 것처럼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스터샷의 계획을 보면 원래 이제 3번째 맞는 거잖아요. 물론 얀센은 한 번 맞고 이제 다음 부스터샷은 맞지만 보통 이제 일반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2번 맞고 3번째 부스터샷을 하는데 보통 2차 접종 후에 5개월에서 6개월 후에 3차 부스터샷을 맞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먼저 돌아오는 분들이 누구냐? 코로나19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이에요. 이분들이 맨 처음 맞았거든요. 이분들이 5, 6개월 지나는 시점이 9월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부터 지금 맞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맞으신 그룹이 어디냐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10월, 11월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을 맞출 계획이다. 거기까지 지금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제 의료진이나 요양병원 같은 위험도가 높고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 계속 계신 분들이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고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많아서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먼저 부스트샷을 맞춰서 위험도를 좀 낮춰야 된다. 이게 이제 목적인 것 같고요. 일반 국민들에게 부스트샷을 맞추는 거는 아직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전망인데 그것도 전망이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명확하게 일반인들은 언제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 종식이 어렵다는 어떤 전망하에서 부스터샷 논의는 앞으로도 뭐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정은경 청장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도 접종이 필요하다, 접종을 고려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분명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와 검토를 해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 선진국 모두 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일부 국가는 이미 12세 이상에 한해서 접종을 시작한 국가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 18세 미만 백신 접종의 그 목표와 이유는 명확합니다.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백신을 함으로써 뭐 사망률을 떨어뜨리거나 위중증을 예방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따라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백신 접종을 화이자와 모더나를 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모든 면밀히 검토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미성년이다 보니까 또 이 학부모, 부모님의 동의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의와 함께 백신 접종을 18세 미만에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의 이 국민을 설득하고 학부모의 동의도 얻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백신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는 의료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차 대유행이 계속 이어지면서 번아웃, 즉 탈진을 호소하고 있는 의료진이 참 많습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가 내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겠어요. 그럼요.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서 여당의 그 대표 지금 만나고 있고요. 네. 총리도 아마 이제 설득을 하려고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설득만 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기본적으로 의료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조적, 그러니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지금 이게 처음에는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1년 반, 2년째 돼가고 있잖아요. 이 네.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피로감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날씨가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만 30도 넘는 그 날씨에 그 방호복을 입고 조금만 있어도 땀이 그냥 줄줄 흘러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코로나 병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보호자도 못 들어가고 간병인도 못 들어가고 다 누가 합니까? 의료진들이 합니다. 간호사, 의사들이 다 그걸 해야 돼요. 한 사람이 지금까지 했던 일의 3배, 4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5월 26일 날 부산의 한 그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공무원을 하고 있던 분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은 이게 이제 피로감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는 이런 거죠. 그냥 공공의료기관 확충하는 것도 이건 장기적 관점이고 일단 1차적으로는 보수 체계를 좀 바꿔야 된다. 보상 체계 확립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일하는 분들에게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의료 인력을 빨리 확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의료 인력을 단기간에 빨리 확충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 한 의료 인력들을 많이 확충하고 또 보완해줘서 일이 너무 한 사람한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 기관이나 장비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해법들이 지원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걸 계속 덕분에 챌린지 하나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최재욱 교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더 추가해서 한 가지 현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질환자의 경우에 중환자분을 치료하는데 간호사 한 분이 환자 2분을 치료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환자의 경우는 환자 한 분을 간호사 2분이 전담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즉 인력이 4배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증 환자 가용 병상수나 또 중환자 병상수나 이런 부분들이 병상수도 여유도 많지 않습니다. 이제 한 30%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실제 30%도 의료 현장에서는 허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30% 가동하기 위해서 인력이 과거보다 4배가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인력이 지금 확보가 안 돼서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 지금 지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용 병상수를 확대하는 것과 아울러 실제 전문 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누구 개인의 희생에 기대해서 이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냐, 이 부분은 한계 다다롭고 의료계와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해결해서 거국적으로 총력을 다해가는 모습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상황 예상하기가 힘들었던 것은 아닌데 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보건의료노조의 목소리 좀 정부가 좀 귀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요. 저희 코로나 브리핑 중에 이제 사실 그 델타 변이의 어떤 전파력이 다른 변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은 기존에 알려졌던 사실인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만나보면 발병 당일에는 타 변이 바이러스와 비교해봤을 때 약 기존 유행주와 비교해보면 300배 이상 바이러스 양이 많았는데 이게 또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10일 이후에는 바이러스 양에는 그것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도 외국에서 일부 보고 이 연구 조사 결과 나왔던 사례입니다. 이제 300배라는 이런 구체적인 수치는 일반화하기 좀 아직 어렵습니다만 발병 초기, 즉 발병 당일이나 하루 이틀 사이에 이 바이러스 배출량이 다른 기존의 바이러스도 훨씬 더 많이 발생한다. 5배, 10배 이렇게 발생한다는 건 알려져 있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발병 초기에는 증상이 보통 없습니다. 그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때는 조심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염 확산이 더 많이 기회도 있고 또 배출량이 많아지니까 급격히 감염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점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목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중요한 그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특성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확인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증상 발현이 되지 않으면은 바이러스 배출이 많이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증상 발현 전에도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아질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증상 발현이라는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되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이제 콧물이라든지 뭐 이런 이 코에서의 증상이 우선적으로 시작되면서 바이러스가 배출이 많이 되는데 사실 그런 증상이라는 게 내가 이게 코로나인가? 뭐 그냥 코가 좀 막혀서 알레르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기침이 나거나 열이 나거나 그러면 금방 느끼지만 그래서 증상도 좀 비전형적이고 또 가볍게 나타난 증상인데 실제 배출량은 많아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슈큐브 순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더 함께 할 것이고요.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